안녕하세요. 제1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 지역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부소장 박현정입니다. 이른 아침이죠. 미국에 계신 분은 좀 저녁이긴 한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포럼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 100명이 넘으세요. 지금 아직 40명밖에 안 됐지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두 분이 발제를 하고요. 이후 종합토론 이상원 한신대 교수님이 자장을 맡으시고 이후에 네 분의 토론자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 주제도 그 자료집에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도 많긴 하셨는데요. 이제 관련된 주제만 간단하게 두 개만 소개했고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후변화 행동연구소가 포럼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료집에서는 발제 뒤편에 나온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로운 전환의 인식조사 결과를 한 3분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다 같이 공유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좀 주로 하겠습니다. 인식 비교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기후변화 연구소의 메일링 리스트가 12,0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동안 해서 한 200명 정도 좀 참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윈폴에서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해서 ARS로 또 설문을 한번 했습니다. 하루 동안 해서 500명 정도 보셨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심각성이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좀 다르다.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우리 이메일을 받으시고 그래서 좀 기후 쪽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과정의 시민 참여 가능성까지 했고 남녀 성비나 좀 연령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포럼 자료집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 지금 비용 분담 문제는 되게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랑 조금 달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기후 정의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역시 달라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요 바로 위에 있는 탄소 중립 비용 분담부터는 우리 포럼 신청자가 나중에 10명을 넘었지만 하여튼 101명이 대답을 해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서 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탄소 중립 전환으로 야기될 피해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뭐 모르겠다는 빼고요. 특별한 정책이 없다. 또 일반 시민은 좀 있었지만 나머지 이 포럼 신청자나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메일링 리스트 분들은 없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초록색 사전에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답변하신 거 보면 과반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 즉 국가가 우선순위로 지금 피해 지역 최소화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그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메일링 리스트 분들도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여기에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에서는 25% 정도고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나 또는 지역이 열심히 하면 그 노력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가 더 많았습니다. 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가 꽤 많았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오죠. 27.2%. 설문했을 때 좀 인식 제고나 홍보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은 다양한 이제 의견을 주관식으로 내주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희 그 결과는 이 정도로 발표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남도청 탄소중립경제과의 유기설 팀장님께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 탄소중립산업팀장 유기설입니다. 먼저 오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흐름, 충청남도 현황,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분야별 주요 사업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흐름입니다. 현재 지구 표면 온도는 온실가스에 의해 과거 100년 전보다 약 1.1도씩 상승되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는 약 0.8도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원료인 광물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현황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 달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하며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화학산업 등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22.1%를 배출하고 있어 전국 광역단체 중 불명예스럽게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전체 59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으며 전력 자립률은 228%로 수도권 등 외부로 송전되는 비중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화력 발전소는 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되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충청남도 도민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충청남도는 고탄소 산업군의 영향으로 전국 최대의 초미세먼지 배출 지역으로 자리 잡아 도민들은 심각하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충남의 들녘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송전탑은 충남 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송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송전시설의 지중화율은 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송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은 환경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마저 하락하여 크나큰 금전적 손해도 입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 10차 전력수급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석탄화력 발전소는 2036년까지 29기 중 14기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 소멸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충청남도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는 기존 탄소 중립의 개념을 넘어서 탄소 중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에너지, 경제, 산업, 사회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탄소 중립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21대 국회에서 2023년 6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8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침체 완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과 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기에 2024년 8월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경제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역 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산자의 상임위 법안 신세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개헌과 동시에 여야 모두가 협조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 정책 없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지되어
지역 경제의 침체를 맞이하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폐지 지역 세수 배정과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등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지 지역의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팜 조성, 충전소 구축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향후 폐지 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노동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원과 함께 석탄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기금 확보로 더욱더 활발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발전소 소재 시구는 인구 감소, 경제 위축, 고용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동기가 2025년부터 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태안군 같은 경우 높은 발전소의 노전도가 취약한 경제 기반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태안군 서울발전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대응과제 발굴과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는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자, 기업, 지방정부 간 상생 발전에 관한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민 수익형 마을 발전소 구축 등 농촌마을 아리백 사업과 함께 서해안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장들이 많은 산업단지는 아리백 산업특구단지 조성을 통한 확대 추진으로 첨단 산업 거점 육성과 함께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저탄소 친환경 원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스마트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으로 ICT를 넘어 AI가 접목된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연료 전지 등을 적용한 융복합 탄소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축산 분야 최다 발생지인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을 통해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은 수소입니다. 이 신산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지난해 1월 상용화급 수소 호소터빈을 발전소와 12월 전소발전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간 25만 톤 생산 규모의 세계 최대 무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소재내 기반의 그린수소 실증 생산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기 위해 CCU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부문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여 정부의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45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선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45년까지 52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 중립 경제를 달성하고 충청남도와 탄소 중립 허브로 국권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변화에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충청남도의 열악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통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와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설 팀장님. 다음으로는 국토연구원의 안예현 박사님이 지역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안예현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약간 쟁점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박현정 박사님께서 저한테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발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재작년에 이 수행한 연구에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정의로운 전환이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리마인드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는 거는 모두들 아실 텐데요. 맨 처음에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지금은 어떤 포용적 사회에 대한 모델로서 국제사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적 대응을 통해서 이 국가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있지만 효율성의 문제에서도 그 국가의 목표가 달성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취약 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국가가 드라이브를 거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그 목표 달성을 좀 촉진하고 그리고 미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문제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지역의 탄소 중립 문제를 다룰 때 주로 이제 배출량을 많이 다룹니다. 어디가 배출량이 크고 어디가 배출이 적고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탄소 중립 전환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취약 지역이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좀 취약 지역이라고 봤다면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탄소 중립의 영향과 지역 부담이 크고 그리고 지역의 대응력이 약한 지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취약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성을 주로 이제 적응 측면에서 많이 다뤘는데 적응을 다룰 때 극한 기후에 얼만큼 노출되느냐뿐만 아니라 그 극한 기후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리고 얼마나 적응 능력이 있는가를 다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전환 취약성의 문제에서도 배출뿐만 아니라 지역 영향 및 부담 그리고 지역 대응력까지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유념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지역 지원의 필요성의 문제에서 국가가 관리 책임을 갖는 그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지자체가 그 감축의 책무를 갖는 그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가 각기 다른 지역 대응력이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산업 부문도 목표 관리 대상이 되는 아니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되는 민간 기업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권한 및 직접 감축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환의 영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것에 대한 대응 영향이 필요로 하고요. 반면에 건물, 수송 폐기물 등은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감축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감축수단의 발굴과 함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는가 했을 때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되게 좋은 계획이 나왔는데 정의로운 전환은 되게 협소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에 대한 부분으로 되고요. 지역 주도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제 지역의 어떤 탄소 중립 감축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이제 추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별개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보시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적 기반 구축, 다른 하나는 주요 영향 집단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주요 영향 집단에 대한 지원, 여기서 이제 지역을 다루는 문제는 이제 특별지구 지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별로 선제적인 영향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산업 고용 상태 악화 우려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과제가 있고요. 여기서도 약간 조금 협소하게 정의로운 전환이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고용 상태 악화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협소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런 큰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좀 토론 주제를 몇 가지를 이제 제안 드리면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접 좀 사례를 대상지를 가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을 분석을 할 때 지역 배출 그리고 지역 영향 및 부담 그리고 지역 대응력의 차원에서 좀 분석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대응을 할 때 지자체의 대응의 어떤 영향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봤고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 현안과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좀 봤습니다. 사례 대상 지역으로 보령, 단양, 제주, 전주를 선정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그 부문과도 조금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이 큰 부분이고, 단양 같은 경우는 산업 부문, 제주는 수송, 그리고 전주는 건물, 이런 식으로 좀, 부문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각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이 좀 사례 지역으로 분석을 하는데 좀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이슈는, 탄소 중립 목표가 근본적으로 지역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답이야 어떤 지역에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지역에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수행할 때는 이제 보령시 사례를 봤고요. 보령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는 좀 쇠퇴하는 중소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발전에 배출이 거의 뭐 98% 가까이 차지합니다. 즉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응은 시정부와 함께 이제 민간 협력으로 해서 그 발전소 폐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국가 로드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지역의 어떤 영향들을 좀 미리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있으나 사실 지자체나 지역 주민 간의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존재한다. 지역에서의 가장 좀 큰 이슈는 이미 폐쇄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고용 전환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지역의 차원에서는 인구와 세수 감소를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나 사실 교통 이런 것들의 여건으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폐쇄가 이루어진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그 10만 인구가 그게 깨진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제가 이 연구 수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연구로 좀 사례 분석을 했던 건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많이 이제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2018년에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공유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안군이 이제 섬들로 이루어진, 그 지자체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섬 한 개의 주민조합을 설립을 해서 그리고 발전 시설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발전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많은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히려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이 그 주민 참여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이제 기대 수익 자체를 조항에 법적으로 넣어놨고요. 실제로 지금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그 10,000명에 가까운 주민이 분기별로 22만 원에서 24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받고 있고 인구 감소가 계속 감소를 하다가 7년 만에 인구수가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그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시설로 인한 특정 영향의 공간적 범위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한 섬당 하나의 주민조합이라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인센티브랑 연계를 하면서 이제 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쇠퇴에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분석 결과로 나왔고요. 실제로 지역에 가면 그 군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런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빨리 좀 산업을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라는 요청이 더 많고요. 약간 이러한 것들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자체 사례를 하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은 그럼 국가 주도여야 되느냐, 지역 주도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뭐 한쪽 꼭 국가 주도해야 된다, 지역 주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이 국가의 어젠다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지역 사회가 얼마나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시멘트 산업이 핵심 산업인 낙후 노후 소도시입니다. 시멘트 산업 관련 배출이 대부분이라서 지자체 관리 비중이 3% 미만입니다. 아까 보령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의 그 석탄화력 발전소 폐사의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국가에서 시멘트 산업을 폐기물 산업화하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로 시멘트 산업에 있어서 연료라던가 원료에서 그런 폐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사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좀 더 촉진하거나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 산업의 핵심 산업인 이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향후 영향에 대한 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은 2022년에 방문을 했는데 경제적 피해라던가 피해를 받는 뭐 인구수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 자체적으로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일환으로 지자체 혹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기업체가 거기에 이제 성신양회, 뭐 한일시멘트 뭐 이렇게 세 개의 큰 시멘트 기업이 있는데 기업체 주도로 연구개발 실증 사업들에 이제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 자체의 역할을 거기에 많이 이렇게 할당을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는 시멘트 산업체 혹은 시멘트 산업체의 그 주변 지역까지도 약간 그 대응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저탄소 연료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어떤 연구 실증 사업에 이제 투자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폐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뿐만 아니라 이런 소멸 위기 지역들이 결국에는 그 전국 단위 폐기물의 그 처리장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구 개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멘트 산업과 그 지역 주민 간에 겪어오던 갈등이 더 이렇게 증폭되는 양상을 띄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이런 산업과 고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있어서 산업과 이제 고용에 이제 초점을 맞춰진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더 좀 소외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가라는 이슈인데요. 이거는 선제 대응이라기보단 이것도 어떤 지역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꼭지가 그 지역의 탄소 중립의 정체적인 정책과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건 아실 테고 그리고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자치도시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자치도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였고 그것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그 정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내연기관 차에 대한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있으면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이슈가 돼서 이 지역 내에서 뭐 애기현이라던가 자치도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전기차 보급이 이 산업에 내연기관차 산업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고 탄소 중립 정책이 발표되고 이 정의로운 전환이 좀 이슈가 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어떤 시범 지역으로 제주도가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실제로 노동련에서 이제 고용 영향 평가, 뭐 산업 영향 평가에 대한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서 이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그 수송 부분의 그 배출량을 감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히 내연 기관차도 증가했고 전기차는 약간 세컨차 그 전기차 보조금을 약간 세컨차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을 하면서
이 차량이 그 도내에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교통체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통행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 산업에는 그런 전기차 보급이 영향이 매우 미미합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직종 전환을 하겠다는 수요가 많지도 않고, 그 내연기관차 산업, 예를 들어서 주유소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주유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총량제를 실행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공적인 예산인데 이제 감축을 좀 더 촉진을 하려면 렌터카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감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렌터카 업체로 보조금이 이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 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갈등이 좀 존재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많이 분석하고 탐색했지만 결국에는 큰 전체 탄소중립 정책의 차원에서 너무 이른 대응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지금 제주도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오히려 지역사회나 뭐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이 아니라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라던가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은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이 다룰 적절한 부분과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좀 이런 이슈를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지자체가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건물 부분 그리고 수송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 상에서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전주시 사례를 보면은 노후 건물이 많아서 좀 재생이 필요한 광역권의 전통적인 거점 도시고, 배출 현황을 보시면은 거의 에너지 소비 부분이 8% 정도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전력 사용, 그다음에 전력 사용 중에서도 그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전력 사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주시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시민사회랑 많이 이제 좀 협력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레이라는 그 국제 단체의 그 에너지 안전 도시 시범 사업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전주시 에너지 센터라는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면서 특히 건물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좀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면 시민 설문조사도 노후 건축물 개선이랑 주거 복지에 관련된 응답이 제일 높았고요. 이처럼 좀 건물 부분이 그 지자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서는 이제 살짝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나던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대응의 범위는 약간 노후 건축물이 존재하는 마을 단위 사업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것도 약간 그 형평성의 이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건물 부분의 감축을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몇 개 한다고 해서 사실 그 건물 부분의 감축이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형 건물에 어떤 설비를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물 부분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에서도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지역 산업과 연계가 됩니다. 기존의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실제로 그린 리모델링 관련된 그런 지식이라던가 역량이 강화가 돼야 같이 이제 그것들이 산업들이 어울려져 가는데, 그 지자체 예산 부족이라던가 인력 부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엄청 빨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다 시사점을 좀 종합을 해보면 탄소중립 전환의 공간 범위가 되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국지적인 환경 영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 어떤 마을 단위에서부터 지자체의 세수 감소, 인구 감소까지 엄청 다양한 그 공간적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산업 종사자, 기업체분들, 지역 주민, 지자체들이 다 약간 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다릅니다. 이걸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도 있다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해관계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역 내에 약간 이 탄소중 정책의 추진 주체들의 이해가 다 공통적으로 좀 증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좀 결론이 나왔고, 기존의 지역 사회의 어떤 협력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대응 수준에 따라서 수용성 그리고 정책 추진의 양상 뭐 그런 효과들이 좀 달라지는 결과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내에서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역 내에서의 그 문제도 있지만 전체 이제 전 국토 차원에서 이 탄소 중립 전환으로 인해서 소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탄소 중립 정책에서의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재작년에 수행했던 연구 과제에서 이제 좀 과제들을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소개할 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기한 그 네 개의 쟁점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혜연 박사님. 많은 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이성원 한신대 교수님이 자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지역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 포럼에서 앞에서 두 분의 발제가 있었고요. 오늘 토론은 그 발제에 대한 것을 또 포함해서 좀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만들어서 미리 좀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서 가급적이면 그 질문에 맞춰서 좀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에 네 분의 토론자께서 참석을 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좀 목소리로 좀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문한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의 여영범 박사님, 미국에서 지금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소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탄소 중립 목표는 지역의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앞에서 이제 안혜연 박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좀 해주신 내용이긴 한데,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기회보다 더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근거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기회가 더 많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그 근거와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사무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대체로 한 4분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그 두 분 발제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토론자로 나갔지만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준비는 좀 했는데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질문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 형식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탄소 중립 목표는 지역의 위기인가 아니면은 기회인가라는 질문 형태의 어떤 의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목표는 지역에 더 많은 위기가 있을 거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그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참여 정도, 또 고용, 노동,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참여를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이게 적기에 실현 가능한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업, 산업단지, 공공기관, 도민 등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실천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시설 장비 또 뭐 재정 투입 문제라든가 대기업, 뭐 EU 등 국제사회 요구에 따른 강제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일부 대기업, 협력사, 수출기업은 상당히 중요성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외의 기업들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서 모든 사업장이 급하게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행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차후 법령과 기업의 생존이 직결되기 시작할 때 부랴부랴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탄소 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어떤 법령처럼 기업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어떤 그 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탄소 중립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먼저 이윤이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좀 깔리고요. 이에 따라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뭐 여러 가지 뭐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단될 수 있고요. 기업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 넓게 보면은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직은 실현 가능성이 좀 낮고 역량도 네. 부족하고 그래서 네.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이윤도 떨어질 것 같아서 대체로는 좀 위기라고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요 주제와 관련해서 그럼 두 번째로 문한나 센터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발제자의 발제문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에서는 사실상 일자리 관점,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노동력의 그 관점에서 사실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던가 공정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발제해 주신 그 두 분의 그 박사님들만큼 좀 깊이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제가 좀 생각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자리 관점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이제 그 앞서 토론 1번 주제가 탄소 중립은 지역의 위기인가 아니면은 기회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 사업이 산업구조 변화 등 특화훈련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해당 사업이 이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산업에 기반한 훈련 공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추진의 주체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리지널 스킬스 카운슬이 주체가 되는데, 사실상 이런 지역 맞춤형 훈련이 기존에도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지산만 사업 플러스 이제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이라는 것을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 단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 전환으로 인한 주요 영향 집단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대상자는 이제 재직자의 이전직 지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훈련 성과를 공유 드릴 수는 없지만, 탈탄소 관련된 훈련이 사실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 단위에서 이제 탈탄소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라던가 미래형 자동차라던가 전기 자동차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저탄소 이런 쪽에 이제 훈련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 디센트 월크로 좀
이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위기, 탄소 중립이 좀 지역의 위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일자리 그리고 이제 노동력으로 갔을 때에는 굉장히 인식이라던가 사업주의 인식도 그렇지만 지자체의 인식도 아직은 조금 준비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 훈련이라는 큰 그런 아젠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전환 취약 지역에 대한 연구 안예현 박사님이 하셨는데 그런 연구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저희가 공부하고 이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 훈련에 있어서 좀 저희가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은 그런 그 녹색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분야의 수요가 좀 적고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좀 위기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충남연구원의 여영범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남에서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위기하고 기회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회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만을 강조를 하면 아까 안혜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기존의 석탄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뭐 에너지 전환, 도시로의 전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런 어떤 틀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강조를 했었고 아마 지금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보면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좀 붙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 기회를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기회를 강조하다 보니 위기의 어떤 다양한 그런 차원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로 이제 그 석탄 발전소 폐지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위기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고용이 이제 줄고 이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또 세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을 찾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 그런 위기들,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단지 인구 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성이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 제공되던 어떤 기초적인 서비스들, 뭐 물, 에너지 아니면 주택 아니면 복지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인구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단지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 구성의 어떤 특징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피해들도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들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도 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캐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도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위기 쪽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맞추게 되고 좀 더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지금 보령 지역에 있는 발전 공기업이 그 전환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어떤 본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본사가 그 보령이라는 지역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이 뭐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 뭐 이런 것들도 큰, 뭐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많이 얘기 나오지만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시스템, 혹은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계획이나 사업들에 참여하는,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정의로운 전환은 계속 그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구조들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들이 굵직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역에 분배되었을 때 그 지역에 분배된 그게 뭐 자원 혹은 뭐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자원을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느냐와 관련된 합의가 없는 상태고 그럼 그림 비전도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갈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기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위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그 기회를 많이 강조한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기에 대한 좀 심층적인 진단, 아니면 준비,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거버넌스의 문제, 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의 이정표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죠.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질문 자체가 이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아니면 위기 요소가 강한가라는 질문이라면 사실 기후위기 자체가 다 뻔한 답이긴 하지만 실존적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환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전환 과정이 큰 변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했을 때는 기회 요소가 강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의 답이라면. 그런데 이게 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를 무계획적으로 실행했을 경우에는 위기 요소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환의 속도라든지 강도가 매우 미흡하지요. 민주성도 매우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전환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위기가 더 증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 박사가 말했던 관리 측면에서도 같이 유사한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큰 변화, 작은 변화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기후위기의 어떤 원인들에 대한 이해가 접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입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비상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변화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대전환을 우리는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안정의 모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없이 개별 사업들, 10년 전, 20년 전 했던 사업들을 간판만 바꿔서 하는 것들이 이런 큰 변화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볼 때는 이건 매우 어렵겠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는 이 성장 위주의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도 같이 해야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전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사업을 전개할 때도 대안적 모델을 좀 전제해 놓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목표로 해야지 전환의 실패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좀 듣고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주도해야 하나 아니면 지역이 주도해야 하나라는 질문인데요. 국가 주도 또는 지역 주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토론을 위해서 우선 국가나 지역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 듣고 추가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추가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사무국장님,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아마 지역마다 받아들이는 영향력이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 구조가 다르고 또 지원해야 하는 정책도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면서 또 노사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탈탄소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정리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문한나 네. 센터장님. 네. 네. 저도 국가의 역할과 지역 정부의 역할과 책임 이 과정에서 주도성을 좀 국가가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자리 관점에서 계속 제가 일관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이제 취업계층, displaced worker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이제 일자리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특정 계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적 변화, 환경적 변화의 잠재력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취약계층에 대한 숙련 요구를 좀 파악을 하고 또한 산업 부문을 파악을 해서 기존에 이제 근로자들에게 필요했던 이런 훈련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 자격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을 하고 또 신설이 필요한 경우는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 일자리나 숙련 수요에 있어서는 국가 수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환경적 또 기술적 이행에 있어서 이제 직업이 바뀌고 숙련 수준이 바뀌고 훈련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또 다양한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이러한 직업에서 새로운 숙련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중앙 정부의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영범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뭐 중앙 주도냐 지역 주도냐를 하나를 선택을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그래 내가 주도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그럼 지역이 주도해 중앙이 주도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일단 지금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예산을 뭐 어떻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의 뭐 체계라든지, 사업 내용이나 아니면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노동과 관련된 뭐 전반적인 인력을 숙련하는 뭐 시스템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에게 없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설계하는 역할은 이제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라는 게 짜진다라고 할 땐 주도는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들을 보면 뭔가 기존에 해왔던 뭐 노동이면 노동, 뭐 환경이면 환경, 산업이면 산업 이렇게만 기존의 칸막이대로 가는 것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칸막이를 벗어나는 실험이 어디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험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은 어떤 지역 단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 단위의 역할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속성의 문제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그 문제를 계속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이 5년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쓸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그 공간, 그 스케일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전환 얘기할 땐 30년, 40년 쭉 길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어디에 만들 거냐? 지역에 만들어야죠. 그런 점에서 그 지역의 주도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필 소장님. 두 번째 질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좀 따르면요. 시간적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성이 좀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가 나름의 제 이 출제의 의도를 맞추는 측면에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앞서 여러분이 제안 주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게 각종 헌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국가, 사실상 중앙정부나 국회 뭐 이렇게 사업부 포함해서 역할일 수 있겠고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또 책무가 각각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사실 각각 역할 분담이라든가 상호 관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각각의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국은 사실 이 나라마다 비교를 해보면 이 지방자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특히 에너지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 산소중 전반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정부가 실제로 관리 권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아이돌 타입으로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거냐,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거냐도 사실 현재 상황도 좀 보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역할이 차이,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게 어떤 공적 측면에서 뭐 수직적이나 수평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뭐 시장이라든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뭐 국민 시민으로 호칭되는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노동자, 국민 시민들 있겠죠. 그러면 뭐 시민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것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도 같이 좀 강조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 첫 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아시는 것처럼 뭐 노란조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온갖 부작용이라 말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맥락이 보면 기후위기, 뭐 경제위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고세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아니면 역진성이 나타나는 정책들이 있을 경우에 뭐 탄소세라든지 탄소 감축 정책들, 전환 정책들이 강화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정의로운 전환 자체에도 온치가 맞지도 않고 이 부작용들, 불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갈등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국가 역할도 매우 중요해질 수 있겠다. 디자인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상당 부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 주도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우리가 계속 좀 심화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책 대상 분야를 넓히는 것도 있겠죠.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등 일반 시민에게 건물, 교통까지 확장되는 것도 한 측이 있다면 심화 측면에서는 이 전환 취약성 같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데 상대적으로 좀 강조가 덜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대출의 책임과 결과의 어떤 불평등, 기후 불평등, 탄소 불평등 보통 말해요. 이것들이 계층별, 지역별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하게 부담의 영역을 넘어서 책임과 영향들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의사결정 내지 실제로 자기가 어떤 대응에 참여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도 있는 거고요. 그 자체가 불평등하다 느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후 불평등이라는 걸 자체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거나 아닌 접근 방식이 없어버리면 표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겠고 정의로운 전환에 추구하는 다양한 정의들, 분배적 절차적 정의, 뭐 인정적, 교정적, 회복적 정의 등등이 다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디자인에 설계돼야 되고 물론 한국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일부가 적혀 있긴 합니다. 아마 이걸 실제로 강조드리는 것은 감축 효과성에 대한 형평성 말고 실제로 기후 불평등, 탄소 불평등에 대한 것들이 이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하고 실제로 정책 구상에 들어가야 되고 그 관련해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역할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 측면에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불평등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지금은 순서를 따로 정하지는 않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좀 보완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토론자분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갔어요? 옆에서 지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하셔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에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포함할 수 있나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나 배출권 거래제 등 국가 주도로 배출량이 관리되는 전환 및 산업 부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기반 감축 노력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다룰 적절한 부분과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급격하게 일자리가 많이 감소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될 것 같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환경이 많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선제적으로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또 지역 기반한 감축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24년 그 국내 글로벌 아리백 36개사 중에서 26개사가 본사 및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은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고 또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가 전력에 소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비중을 좀 늘리기 위한 것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재생에너지 공급은 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가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전환 또한 현재 지역 업종별로 탄소 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소재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좀 두고요. 지역의 어떤 협의체라고 하면은 지역 그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어떤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계나 경영계,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전환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국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공간적 차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지역의 협의체 같은 이런 거버넌스 조직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한나 센터장님. 네. 세 번째 주제는 제가 뭔가 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네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토론을 좀 활성화시켜도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여영범 박사님. 저는 뭐 당연히 에너지 전환하고 산업 전환이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산업 전환 관련 사업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하려면 반드시 추가되어야 되는,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산업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에 외부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혹은 지역에서 뭐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지역에 그 전 다른 산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겠죠. 그 사람들이 숙련이 안 돼서 그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처음부터 사업들이 들어오는 그 초기부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런 노동자의 뭐 재숙련이나 아니면 지역 고용하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처음부터 협상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비슷하게 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관련된 제방 규정들, 프로그램들이 같이 묶일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논의해서 얘기하겠지만, 미국의 IRA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커뮤니티 혜택 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때만 그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뒤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중요하고, 거기서 그런 정의로운 전환의 또 요건들을 갖춰가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이나 뭐 수송이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생태계를 관리하는 이런 분야도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범위가 충분히 넓어진다면 산업이나 에너지 전환 관련된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뭐 숙련도나 아니면 그 처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일자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외에도 지자체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또 개입도 역시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들의 참여 혹은 뭐 고용 보장에 관련된 플랜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이정필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는 좀 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함할 수 있고요. 포함 가급적이면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 수준의 좀 자율성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실제로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17개 시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이제 발표를 좀 했지요. 보면 지방계획들 많습니다. 이 한국에서 뭐 국가계획 있고 지방계획이 있다 보니까요.
법정 계획인 지역 에너지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 다 에너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물론 많은 경우는 또 자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지표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올해 내지 내년에 다시 요 5차, 6차 계획들을 지방정부는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는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역 다 산업진흥 계획, 육성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미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얼만큼 실제로 실행할 수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이 있음에 불구하고 왜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한 계획에 통합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있는 것들을 편하게 말하면 칸막이를 없애면서 융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고 성과 관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은 지금도 안 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잘 돼야지 되게 만드는 것들이 과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충남 사례도 있지만 17개 시도 그 계획들을 쭉 스케치해 보면 대부분은 당연히 환경부 지침을 매우 편하게 해석을 해서 에너지 쪽하고 산업 쪽에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 그런데 전북 지역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 쪽을 다루고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랑 충남은 부분적으로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나머지 지역, 대부분 지역들은 몇 가지 그냥 착한 태양광 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에너지 다루지 않고 있죠. 산업 당연히 다루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관리 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속편하죠. 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들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가계획과 지방정부 계획들이 일정하게 융합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정합성을 가지려면 일정한 수준에서는 이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들이 매우 중요할 것 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이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실제로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아니면 예산이 있냐 조직이 있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거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관리 권한이 좀 흥미롭아요. 사실은 지방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건물, 교통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예컨대 몇몇 지역은 내연차를 45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등록 중지, 판매 중지하겠다 선언을 해요.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 분야에 관리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볼 때 없는 거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서도 몇 가지 개별적으로 효율이라든가 총량 관리 같은 것들이 녹색건축물법이라든가 몇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계가 많고 잘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죠. 이렇다고 해서 건물과 교통 등등에서 관리가 있다고 해서 그만 노는 것도 사실 말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부 규정이나 지침도 사실 많이 허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개혁들이 필요하다라는 전제에서 가급적이면 이 두 부분도 포함해야 되고 가급적 포함하는 것들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의 계획하고 또 지역의 계획이 좀 정합성이 높아야 되고 또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조직, 자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모범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강제로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우 사무국장님. 저는 파악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 경기도청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종이컵이 없어졌더라고요. 개별 개인 컵을 들고 다니면서 그 컵을 활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탈탄소의 하나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문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범 사례가 나왔다고 보기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그마한 거, 아까 말씀드린 종이컵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좀 만들어서 좀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한나 센터장님 아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 이제 송년이라던가 직업 전망 측면에서 이제 해외 국가별 사례 등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2007년에 그 그레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정부가 계획을 하기로
기준으로는 이제 13개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조치를 좀 취하자. 근데 그 3개의 영역이 뭐 트랜스포트 뭐 이제 운송차,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뭐 바이오 다이버시티, 뭐 물, 수자원, 뭐 농업,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뭐 2020년까지 6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좀 창출하자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섹터별 위원회에서 일자리라던가 송년 네트워크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송년 전망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역마다 프랑스 안에 있는 폴 앙플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용센터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녹색 직업, 그리고 이제 필요한 숙련,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성장 부문을 좀 파악을 하고, 실제 이러한 성장 부문에 이제 고용자가 원하는 그 스킬셋,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가 갖추어야 되는 스킬셋, 이런 것들을 좀 매칭하는 역할을 폴 앙플로아에서 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지역 차원의 파리의 광역 단위에서 이제 ECCLI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지만 친환경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 버스 운전을 하는 운전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이 버스 운전사가 갖추어야 되는 스킬셋은 무엇인지, 또 뭐 폐기물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분리하는 환경 중재자가 있는지, 이런 환경 중재자가 갖추어야 되는 역량 요건은 무엇인지, 뭐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그런 전문가, 생태학자, 이들의 숙련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의 폴 앙플로아가 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런 숙련 개발 활동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지역의 대표자들, 지역의 당국,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지역 단위에서 공정 전환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활동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존재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의 이슈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로 아까 여영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파리의 이제 지역 고용센터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여영범 박사님. 국내에 탄중이가 있고 뭐 지역에도 탄중이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역할에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딱히 모범이 되는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없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제 충남 정의론 전환 계획 수립할 때도 봤던 사례이긴 한데, 그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석탄 산업이 발전했던 그 지역들. 그 지역이 워낙 쇠퇴를 많이 하다 보니 그 몇 개의 주들이 같이 모여서 또 중앙정부도, 연방정부도 같이 들어와서 에팔레치아 지역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주로 이제 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정부의 뭐 그린 뉴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기후 인프라 계획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립을 하더라고요. 충남도의 탄소 중립 경제 계획처럼 지역 산업을 육성하거나 전력망 혹은 열망을 좀 현대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제조업을 탈탄소화한다라든지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전체 10년 동안 계획이 230억 달러인데 그중에 한 40% 정도 95억 달러가 그 옛날에 시민공병단 사업이 있잖아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지역의 돌봄이나 아니면 뭐 건물 에너지를 이렇게 보수하거나 아니면 그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 40%인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충남의 탄소중립 경제 계획 혹은 뭐 그냥 다른
탄소 중립 계획 수립할 때도 보면 이렇게 사람에 투자하는 그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도 이제 비슷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이름은 이제 시민공병단 사업을 이제 같이 가져와서 이제 비슷한 이름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인력들이 새로 필요하고, 대신에 그 인력들이 당장 어디 갈 데가 없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그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사업이나 혹은 뭐 탄소 중립 경제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업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어떤 예산이나 어떤 계획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 하나를 공유를 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사례이긴 한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1940년대, 50년대부터 쭉 있어왔던 지역사회 혜택협약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사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건설 사업들이 들어갈 때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 거지, 지역에 있는 주체들하고. 대신에 이 협약은 비밀스러운 협약이 아니고 공개되어야 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협약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에너지부는 아예 이것들을 약간 공식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혜택 계획을 연방정부의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 공모할 때 무조건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검토가 더 돼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할 때, 그게 에너지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원칙들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그 담재할 수 있게끔 그 사업 주체들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이제 구상할 때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을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에너지부의 커뮤니티 혜택 베너핏 플랜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쉽게 정의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지역사회 혜택 협약, 이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에팔레치아 지역위원회의 시민 공병단 사업, 사람한테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정필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각종 보고서에 많이 해외 사례 많이 나와 있어서 딱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 아닌데, 어떻게 한국에 잘 한국 실적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할 것이고요. 대신에 좀 뭐 영역별로 좀 구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위원회라든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고 운영되는 사례, 공론화 포함해서요. 그런 사례도 많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고, 정의로운 전환 협약 같은 것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지 기업과 시민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말씀드렸던 CBA 같은 사례로 그런 협약 내지 프로그램들도 계획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있고요. 또 제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도 사실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할 부분도 많이 있는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는 영역을 굳이 나누자면 이제 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 이런 정책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해외나 국내도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전주라든가 몇 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약간 사회운동, 주민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도 요구들이 분출되고, 일부는 이러저러 방식을 절차를 통해서 이게 제도화되기 때문에 만큼 이런 전반적인 시민사회 역량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도 다양한 실험들, 성과들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하고 비제도를 굳이 나눈다면 이것들이 사실 상당한 갭이 있잖아요. 정부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갭이 얼마큼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단순 모범 사례 스터디가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때는 중요한 우리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모범 사례 내지 좀 지향할 바를 좀 강조를 드리면, 하나는 오늘 충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충남도 자체의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의 4개 석탄 발전 지역과에도 설명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최근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안보령 같은 경우에서는 대규모 해상 풍력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당하죠, 규모가. 각종 계획 보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보면 거기 다 석탄 지역입니다. 석탄 발전 지역인데 탈석탄 정의론하고 해상 풍력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에너지 팀도 그렇고 다른 일자리 팀도 그렇고요. 산업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노동 계획들을 상당한 노동자들이 1대1로 바로 노동장에 되지는 않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들은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들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최근 국내에도 관심 있는 좀 대안적 지역 모델을 수립하는 것들이 다양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좀 시도가 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도넛 모델 같은 것들을 지역에 좀 접목을 해보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름 뭐 우리가 나름대로 내용에 좀 합의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수립하는 공개적인 개방적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일반 시민들,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일정하게 수기기관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도 키우고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우리의 대안적 비전을 만드는 수립하는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탕 없이 개별 정책 나열은 사실은 큰 힘을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앞서 국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뭐 지방정부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요. 저는 좀 센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탈레연차 같은 것들을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은 전기차, 미래차 보급 목표만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뭐 35년, 40년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탈레연차 등록 판매 중지 타임테이블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없이 한쪽에서만 인센티브 정책만 가서는 이 규제 정책과 인센티브 정책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이 시간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산업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에너지 측면에서는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 목표 같은 것들을 좀 의무화시켜야 돼요. 지금 일부가 지금 분산에너지라는 틀에서 약간 조짐들이 있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지역의 책임이라든지 역할을 할 때 국가 가이드라인 내리고 거기서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역 간의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는 것들 그럼 우리 지역엔 어떤 재생에너지고 잠재량이 많고 사회적 수용성이 있는 거냐를 그 가이드라인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국가 주도성과 지방의 주도성들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에 초점을 또 맞추면 더 넓은 의미의 정의로운 맞추면 예산과 기금이 중요할 텐데 미국 사례처럼 에너지 기후 예산의 40%는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에 쓴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 한국에서도 예산과 기금을 조성하는 원칙과 그다음에 용처들 지출할 수 있는 방향들 같은 경우에서도 명확하게 시그널이 있어야지 이걸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외 어떤 기존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당면에서 몇 가지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유형별로도 좀 이렇게 그 사례들을 좀 구분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나와 있는 정책들 간에 좀 유기적 연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수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좀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해서 그 뭐 규제라든지 인센티브와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분명한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Q&A는 사전 질문들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저희가 듣고 원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은 지역 단위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왜 지역 주민은 모르는 건지 그 구조적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발제자나 토론자만이 아니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채팅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으면 아무도 안 하시나? 네, 안혜연 박사님. 드리자면, 예, 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의로운 전환이 그 노동자의 고용 전환에 맞춰져 있는데 그게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로 되게 한정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정책, 담당자들이 너무 협소하게 정의로운 전환을 지금 해석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해가 그 직접적인 고용 영향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한테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는 건지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그 당장의 그 현안을 처리하기 급급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다른 또 답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네, 이정필 소장님.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은 어느 정도 국민 시민들도 개념적으로 이해가 과거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 대한 계획도 목표 잘 모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서는
지역에서 예컨대 시군 계획은 뭐 내년에 법정 계획으로 제출해야 되지만 이미 수립되어 있는 시도의 어떤 계획들 존재도 사실 몰라요. 이런 상황이 정의로운 전환까지 다시 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 수립하는 과정 자체 지금 저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이 소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잘 안 들렸는데요. 그리고 잠깐 이용삼 선생님께서 아마 인식 전환 교육의 부족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이정표 소장님 마이크가 계속 지금 문제가 있는 관계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쩌면 이용삼 선생님 그 답변이 또 뭐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인식 전환 교육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홍보 및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도 제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분절적으로 수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뭐 부처 간에도 그렇고 뭐 거버넌스 문제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직적으로 뭐 중앙부터 지역의 이해 관계자까지 이 의견이 도달하는 그 통로 자체가 지금 없다고 보여지고요. 수평적으로는 사실 그 지역 내에서도 그 의견을 통합하거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상당히 부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도적인 기반 혹은 뭐 이행 환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뭐 이해 당사자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법제도 상으로 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뭐 당사자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좁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을 좀 바꿔야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조직화하고 제도화하고 좀 더 하지 않을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법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금 의무화하는 것, 공식적인 지역 탄소중립 지원 센터의 역할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좁게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어놓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도적인 변화, 법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사전 질문 또 있나요? 사전 질문은 이 두 가지였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현장에서 지금 질문을 좀 주시면 뭐 채팅창에 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말씀을 직접 해주셔도 좋고 의사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수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참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회용 식품 적재급수용 물티슈를 사용금지 한다고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금지 한다고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그걸 3년 유예 기간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폐기물 분담금으로 또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정책마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우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국민들끼리 서로 토론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환경정책일 것 같아요. 아무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이런 모든 그런 토론을 가정해서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 아마 코멘트로 좀 이해가 되고요. 국가환경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라고 아까 채팅창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해도 돼요?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국가하고, 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라든지, 이 산업 주체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인, 전환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강조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데, 이 산업체, 혹은 뭐 기업들의 뭐 역할, 뭐 의무
책임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지금 포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제1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2회, 제3회,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런 포럼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정의로운 전환은 아주 되게 포괄적이고 되게 연계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지역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일자리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산업계의 좀 다양한 주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포럼을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정의 측면에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좀 더 받는 그 포럼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와 같이 우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팀들하고도 좀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오고 8월에 일자리 정도만 포럼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이 신청하신 분이 약 반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신청하셨는데 오늘 한 60여 명이 계속 계셨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면서 좀 더 빠지셨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이메일을 직접 받지 않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다시 초대장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 기록을 해서 다음 우리 자료집 만들 때 뒤에 부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그 소중한 의견들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견들 항상 기록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분 남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이제 배고프실 때가 되셔가지고 맞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2차 정의로운 전환 포럼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유기설, 예, 팀장님. 네네. 한 말씀,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자체 입장에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정의로운 전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 모두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이런 탈석탄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항상 남아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뭐 세수 보전이라든가 기타 불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지난 21대부터 줄기차게 좀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관련 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입법 토론회라든가 각종 이슈몰이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정이 못되고 22대로 넘어왔어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오늘 포럼을 주최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모든 정의로운 전환이나 탄소 중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자체에서만이 부담을 해서 할 문제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2대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줘서 22대 특별법이 반드시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예산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큰 주제라 우리가 감히 다루지 못했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고, 앞으로도 그 주제를 잊어먹지 않고 정리해서 다음에 좀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빠르게 지금 나가시고 계신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